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제 컨텐츠를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구독자 10만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봐주시는 분들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10만 기념으로 포르투갈의 모 축구선수 세레모니 한번 하고 영상 리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수비수의 수많은 부상으로 2004년생 캄부알라가 큰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원엔 맥토미니가 아니라 카세미루를 사용해서 수비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맨유입니다. 그리고 풀백에서는 지난 첼시전에 오른쪽에서 뛰던 완비사카를 왼쪽에 배치했습니다. 살라와 브래들리를 대비한 배치겠죠. 확실히 센터백이 어린 선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신경 쓴 라인업이었습니다. 리버풀은 가용할 수 있는 베스트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리버풀의 벤치엔 센터백 코나테가 있었고 클럽은 코나테 대신에 콴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이렇게 큰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맨유는 빌드업 시 달롯을 안쪽으로 좁히는 3위 빌드업을 사용했습니다. 이 빌드업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페와 마이누를 앞쪽에 쓰기 위한 건데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롱킥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평소처럼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프라인 좀 넘는 위치에서 서 있으면서 거기로 공이 들어오면 수비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온 오른쪽 풀백 달롯과 카세미루 쪽에 공이 오면 압박을 갔던 리버풀입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로 따져보면 리버풀 5명, 맨유 2명이 되니까 공이 중앙으로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1차 빌드업이 안 되니까 브루노, 마이누 쪽으로 공이 잘 안 넘어갔죠. 그래서 계속 롱볼에 의존하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맨유입니다. 리버풀은 빌드업 시에 풀백을 안으로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버트슨, 브래들리를 클래식한 풀백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명이 활동량과 체력이 좋으니까 위아래로 많이 띄워주고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리버풀은 전반 초반부터 좋은 찬스를 맞게 됩니다. 골킥으로부터 넘어온 공을 누네즈가 헤딩으로 잘 떨궈주고 역습 찬스의 시작이 됩니다. 소보슬라이가 넓은 공간으로 쭉 빠져들어가면서 뛰어가기 시작하고 루이스 디아스가 달롯을 데려갑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대각선 위쪽으로 뛰어가면서 달롯을 대각선 위쪽으로 당겨주고 소보슬라이는 직선으로 뛰어가며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살라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아웃프론트 패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소보슬라이가 이 기가 막힌 패스를 득점으로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오나나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역습 가는 과정까진 좋았는데 맨유 원정만 오면 역습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또 비슷한 역습 장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은 역습할 때는 원칙이 항상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한 명이 뛰어주고 직선으로 한 명이 뜁니다. 이 장면에선 누네즈가 대각선, 살라가 직선이 되겠죠. 여기서 진짜는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장면에선 살라가 진짜고요. 누네즈는 대각선으로 뛰어주면서 여러 수비수들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살라 쪽 프리한 공간이 열리죠. 디아즈가 프리한 공간에 있던 살라에게 공을 주고 살라가 이 공을 잡지 않고 반대쪽을 보면서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살라의 슈팅이 너무 평범했고 오나나가 아주 쉽게 막아냅니다. 지금 보면 누네즈의 움직임으로 거의 3명의 수비수를 묶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직선 1명, 대각선 1명이라는 원칙하에서 좋은 역습을 보여줬던 리버풀이지만 마무리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맨유의 역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맨유는 역습 시에 일단 마이누, 부페가 올라가고 카세미루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격수는 쫙 퍼져나가면서 공간을 자율적으로 찾습니다. 풀백, 센터백, 미드필더 할 거 없이 그냥 기회가 열리면 짧게 가지 않고 롱킥을 때립니다. 롱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숏패스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죠. 근데 전반에 맨유의 롱킥들이 확률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리버풀은 역습으로 계속 두드려봤지만 결국 득점이 난 건 세트피스였습니다. 맨유의 코너킥 수비 구조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누네즈와 디아스가 일자로 서 있고 그 앞을 맨투맨 하는 선수는 완비사카 한 명입니다. 옆에 있던 마이누가 디아스를 잡아줬어야 했는데 마이누는 자신의 앞쪽에서 달려들어오는 선수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완비사카가 맡아야 할 선수는 2명이 되죠. 완비사카는 디아스와 누네즈 둘 중에 누네즈를 선택했고 디아즈는 누네즈와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프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누가 데뷔했던 전방에서 달려오는 선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마이누는 인력 낭비를 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코너킥을 누네즈가 안쪽으로 잘라주고
디아스가 넘어지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맨유의 코너킥 수비 구조가 아쉬웠고 리버풀 공격진들의 기민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맨유는 롱볼 위주의 역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확률이 적었죠. 지금 슈팅 개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반전은 리버풀이 완벽하게 주도했습니다. 리버풀은 한두 개 정도 더 넣을 찬스가 있긴 했지만 전반을 1대0으로 마무리한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후반전으로 진입했고 후반 초반 리버풀에게 사고가 터집니다. 정말 평범한 상황에서 빌드업하던 콴사가 반다이크를 보고 왼발 패스를 하지만 그 패스가 바깥쪽으로 감기면서 부페에게 갑니다. 지금 반다이크를 보시면 반다이크는 부페가 자기 쪽으로 오는 걸 알았고 골키퍼 쪽으로 보내라고 손짓을 합니다. 근데 콴사가 그 사인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부페는 패스 돌아가는 흐름에 대한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페가 공을 잡고 역습하고 어쩌면 확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슈팅을 해버립니다. 켈러어는 빌드업을 도와주러 앞으로 나와 있었고 부페의 슈팅 궤적이 너무 완벽해서 공을 건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콴사의 실수와 부페의 개인 능력으로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저 실점을 하고 5분 뒤 역습 상황을 맞는 리버풀입니다. 5대2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역습을 시작합니다. 살라가 공을 잡고 옆에 뛰던 디아스에게 공을 밀어주고 디아스는 반대쪽에서 뛰어들어오는 누네즈에게 공을 내줍니다. 이 찬스는 디아즈가 슈팅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찬스였는데 더 완벽한 마무리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을 누네즈가 빈 골대에 슈팅하지 못하고 왼발 슈팅이 빗맞아서 가운데로 가버립니다. 지난 FA컵 8강전에서 5대2 상황에서 득점을 못했던 장면이 오버랩 됐습니다. 오늘 유독 이런 역습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는 리버풀입니다. 꼭 이렇게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 상대팀에게 또 좋은 기회가 옵니다. 카세미르가 중원에서 3명에게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오버헤드킥으로 마이누에게 공을 내줍니다. 리버풀은 지금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누는 좋은 역습 찬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누는 공을 끌고 가면서 무리하지 않고 가르나초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가르나초의 공이 완비사카한테 이어졌고 완비사카는 다시 박스 안에 있는 마이누에게 공을 줍니다. 근데 마이누가 이 좁은 공간에서 공을 잡을 때 왼발로 터치해놓고 몸을 바로 열면서 도는 게 예술이었습니다. 마이누는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 저 긴박한 상황에서 저런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본기가 좋은 선수인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이누는 몸을 돌리자마자 바로 반대편으로 미친 가마차기를 선보입니다. 제가 느꼈을 땐 골대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건 대략적으로 골대 위치를 그려보고 감으로 때린 슈팅입니다. 2005년생 어린 선수의 재능을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경기는 2대1로 맨유가 앞서갑니다. 맨유는 그 이후에 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고 최소 2대1, 많으면 3대1 수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는 윙어의 체력이 중요한데 맨유는 진작에 레시포드를 안토니로 바꿔둔 상황이었죠. 그리고 수비 라인의 간격도 매우 촘촘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끈적한 수비를 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맨유입니다. 그리고 맨유는 가르나초를 빼고 암라밧을 투입하면서 경기를 더 수비적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수가 되었습니다. 가르나초 대신에 왼쪽 윙어로 브루노가 배치되었는데 브루노가 왼쪽으로 가면서 볼을 전개해줄 사람이 가운데가 아닌 한쪽으로 몰리게 되었고 원래는 가르나초라는 존재 때문에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 상대의 오른쪽 풀백이 오버래핑 하는데 부담을 느꼈었는데 그런 가르나초가 없어지니 조금 더 자유롭게 측면 자원들을 쓸 수 있게 된 리버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나초 교체의 약점은 이런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역할을 맡았던 브루노가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고 콴사의 전진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맨유는 엘리엇 쪽 패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근데 카세미루가 엘리엇을 커버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카세미루가 엘리엇 쪽으로 접근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빠르게 접근한다는 건 돌자마자 끊을 수도 있지만 그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한 번에 제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세미루의 접근이 빠르긴 했지만 엘리엇을 돌아서지 못하게 막기에는 너무 느렸고 오히려 이런 애매한 타이밍의 접근 때문에 엘리엇과 살라의 2대1 패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비사카는 그 프리한 공간에 놓인 엘리엇을 커버하기 위해 무리한 태클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PK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PK를 살라가 마무리하며 경기는 2대2가 됩니다. 결국 양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경기는 2대2로 종료됩니다. 클롭은 OT에서 또다시 맨유를 넘지 못했습니다. 맨유는 첼시 상대로도 리버풀 상대로도 같은 스탠스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을 진행하면서 극도의 효율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 자체를 더 잘한 건 리버풀인데 골을 더 잘 넣는 건 맨유 선수들이었죠. 리버풀의 두 골은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은 없었습니다. 콴사의 실수가 너무 뼈아팠으며 공격진들의
찬스를 살리는 능력이 너무 아쉬웠죠. 우승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고비를 맞은 리버풀, 그리고 리버풀만 만나면 강해지는 맨유. 과연 두 팀의 시즌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